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2018 서울시 경력경쟁 9급 물리문제 해설하도록 할게요. 우선 1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와 같이 평평한 바닥에서 두 개의 공 A, B를 동시에 같은 속력으로 공중에 발사했다. A는 바닥면과 30도 요거네요. 그쵸? 그 다음에 B는 바닥면과 60도 방향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두 공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공기정 무시할 거고요. 요런 이제 수평 방향의 운동에서는 선생님이 그 이론 강의에서도 자세히 설명드렸었죠. 뭐가 가장 중요하다? 채공 시간이에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으면 이게 공식 같은 거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왜 채공 시간이 중요하냐면 결과적으로 옆으로 뭐 이게 멀리 가던 위로 높게 올라갔던 떨어지던 얘가 채공 시간 안에 일어나는 거지, 얘가 바닥에 닿고 난 다음부터는 그 이후의 시간에 일어나는 거는 이제 운동으로 안 보는 거거든요. 되겠죠? 그럼 이제 이게 쉬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많이들 공식을 외워서 할 텐데 이 공식이라는 건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뽑아낼 수 있거든요. 이거 우리가 V라는 지금 동시에 같은 속력으로 던졌다는데 이 V라고 던졌다고 한다면 이렇게 V 방향으로 던진 거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세타라고 한다면 여기에 X 성분이 바로 뭐냐면 코사인 값이고요. 요 Y 성분에 해당하는 게 사인 값이에요. 이건 선생님 그 유튜브에서 삼각함수의 원리, 삼각함수의 기본 원리에 대한 내용 설명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분들 한번 그 강의를 좀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인을 빌어가지고 x를 갖다가 이 지금 요 빗변에 대한 요 x 값을 갖다가 코사인으로 나타낸 거고, y라는 녀석을 우리가 사인이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거기서 시작됐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수평 방향 이 속도라는 건 여기에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직 방향 이 성분은 사인 세타를 해주면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얘가 채공 시간을 구하려면 이게 중력과 속도가 10이란 말이죠. 1초에 10씩 빠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공중에 떠 있다가 바닥에 닿기까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평 속도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오로지 위로 던진 수직 성분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초기 값이 얼마가 되냐면 v sin 세타라는 속도를 지금 이제 세타 값에 따라서 얘는 요만큼으로 던진 거고요. A는 B는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색깔을 바꿔서 얘기하면 한 이만큼 더 60도로 던진 거는 더 위로 그 성분을 더 많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45도로 던졌으면 수평과 수직을 1대1 비율로 나눠서 던진 거고, 근데 이제 A 같은 경우는 수직보다는 수평 쪽에 조금 더 많은 양을 할애해서 던진 거고, B 같은 경우는 60도로 던졌기 때문에 수평보다는 수직 쪽에 더 많이 할애해서 던진 그겁니다. 그걸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한번 봐봐요. 재밌는 게 결과적으로 1초에 10씩 빠진다는 거거든요. 지구에서 운동이기 때문에. 그럼 처음 속도가 이게 수직 방향 속도를 이렇게 던졌을 때 그거에 10씩 빠지는 게 바로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채공 시간은 자 이렇게 던졌다가 이렇게 떨어질 때 처음 속도에서 10씩 빠져서 결과적으로 0이 됐다가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10씩 증가해서 바닥에 떨어지는 요 운동이거든요. 그쵸? 그걸 단지 옆에까지 이동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수평과 수직이 이제 합쳐져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위로 던져 올렸을 때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 요 녀석. 그렇다면 채공 시간이라는 건 2배가 돼요. 올라갈 때 한번 내려올 때 한번. 그래서 곱하기 2 하면 요게 이제 채공 시간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잘 나오진 않지만 최고점의 이제 이동 거리를 물어보면 그냥 거리라는 것은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그럼 처음 던졌을 때 최고의 속도는 얼마가 되냐면 V sin 세타예요. 이게 이제 뭐 30이면 30, 60이면 60 대입하면 되고, 나중 속도는 얼마죠? 0이에요. 그럼 그게 평균 속도는 2가 되겠고요. 그때 올라갈 때 이게 평균 속도고, 그 다음 시간은 얼마가 되겠어요? 요거 얼마? 그렇죠. 지금 이제 올라갈 때만이니까 그대로 V sin 세타 이거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만약에 그러면 수평 그 도달 거리를 물어보면 그때는 수평 속도가 얼마냐면 V 코사인 세타예요. 그렇죠? 근데 올라갈 때 한번 내려올 때 한번, 올라갈 때 한번 여기까지 시간,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내려올 때 한번, 그러니까 이 지금 수평 속도로 이만큼 이 시간 동안 채공 시간 동안 운동을 하기 때문에 곱하기 얼마 하면 되냐면 요거 이제 채공 시간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5분의 V 사인 세타 요거 해주면 되는 겁니다. 되겠죠?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나타내면 V제곱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곱한 거니까 이거를 이제 삼각함수를 요거 적용을 하게 되면
사인 2세타가 되고요. 여기는 이제 5가 들어가는 겁니다. 요게 다예요. 요게 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A가 더 높이 올라간다 그랬는데 앞서도 말했지만 지금 45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B 같은 경우는 더 수직 쪽에 더 많은 비율을 준 거기 때문에 B가 더 많이 높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거 잘못됐고요. B가 먼저 바닥에 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채공 시간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채공 시간은 뭐랑 관련이 있어요? 지금 수직 속력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높이 던진 게 당연히 여러분들 그 높이 던졌다가 떨어지는 게 당연히 채공 시간이 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B가 먼저 바닥에 떨어진 게 아니고 B가 더 오래 버티겠죠. 그래서 A가 먼저 바닥에 떨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력은 B가 더 크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수평, 수직 다 합쳐서 V로 던졌죠. 그러면 올라갔을 때 V라는 둘 다 V라는 속도로 60도건 30도든 어떻든 간에 올라가고 얘는 이렇게 올라가고 하나는 뭐 이런 식으로 했다 떨어진다 하더라도 V로 갔다가 0이 됐다가 다시 떨어지면 V가 되고 V가 되겠죠. 그래서 더 크다가 아니고 같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잘못되고 정답 4번 되겠는데요.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두 공의 수평 이동거리는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이동거리가 같은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딱 보면 아닐 것 같죠? 근데 이게 30도 60도 주어지면 여러분들 요거 이런 식으로 되고 얘는 이렇게 가면서 똑같이 떨어지는 거 45도는 이거보다 더 멀리 가는 거 이제 요거는 좀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수평 이동거리란 건 요 녀석이거든요. 그러면 둘 다 똑같이 V제곱하고 그쵸? V제곱하고 5라는 녀석은 똑같아요. 이제 사인 2세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자, A 같은 경우는 사인 얼마가 되죠? 30이니까 60을 계산해 주면 되고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사인 120인데 똑같네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삼각함수적인 기본적으로 이 정의를 살펴보게 되면 이 사인 값이라는 거 y 값이라 그랬죠. 항상 사인 값은 y 값이에요. 얘가 60도잖아요. 그럼 요 높이에요, 요 높이. y 값이기 때문에 요 값은 사인 60이라는 건 요 높이에요. 값 자체는 안 구할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2분의 루트 3이지만 그거 안 해도 된다고. 그럼 120도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90도에서 얼마를 더 가면 된다? 30을 더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이 30을 더 갔기 때문에 여기 남은 거 얼마 남았어요? 60이에요. 그때의 사인 값이니까 y 값이니까 이 값이에요. 똑같잖아, y 값은. 되겠죠? 코사인 값은 여러분 달라지죠? 코사인 값 자체는 똑같지만 값 자체는 똑같죠.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코사인 값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삼각함수의 정의를 알면 예전에 뭐 선생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 수학의 정석에서 뭐 올사탕코 해가지고 여기는 모든 게 다 플러스 코사인 플러스 사인 플러스 뭐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는 올사 사인이니까 사인만 플러스고 코사인 탄젠트 마이너스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y 값이라니까 그럼 이쪽 부분이나 이쪽 부분이나 y 값은 다 플러스지. 근데 여기 이쪽은 뭐냐 코사인 값은 x 값이거든. x 값은 플러스지만 이쪽 분면에는 마이너스 값이잖아요. 마이너스고 탄젠트는 뭐예요?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 여러분들 x분의 y예요. 즉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란 말이야. 이게 코사인이고 사인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는 코사인도 플러스고 사인도 플러스기 때문에 탄젠트도 플러스지만 여기는 코사인이 마이너스죠? 근데 저기 사인은 플러스기 때문에 여기는 탄젠트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y 값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이동거리는 같다. 왜 같은지 알겠죠? A 같은 경우는 수평 방향으로 더 많이 가요. 그죠? 이거 이렇게 쓸까요? 수평 속력 곱하기 이동 시간이에요. 그죠? 채공 시간. 이 시간 동안 이동한 이게 이동 거리거든.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근데 A 같은 경우는 수평 부분이 좀 이제 비율을 많이 줬기 때문에 커요. 채공 시간은 어떻게 돼? 높이 못 올라갔기 때문에 얘는 짧아. 반면에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수평에는 얼마 비율을 못 줬기 때문에 짧아요. 근데 채공 시간은 길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비율이 딱 맞아요. 요 30하고 60으로 던졌을 때. 그 계산값을 우리가 계산해가지고 나타내는 게 같다라는 거. 사인 60하고 그 다음 사인 120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2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무선 통신에 대한 내용이네요. 사용하는 두 전자기파의 주파수가 각각 800MHz대하고 1.8GHz가 있어요. 공기 중에서 빛의 속도를 3 곱하기 10의 8m/s라고 했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볼게요. 기억부터.
우선은 기본적으로 빛의 속도는 일정하잖아요. 빛의 속도란 것은 얼마만큼 보폭으로 얼마만큼 템포로 뛰어가느냐. 그렇죠? 얘가 보폭, 다리 길이. 그 다음에 템포라는 것은 요 진동수라는 것은 얼마만큼 이제 발을 빨리 움직이느냐. 그거에 대한 게 바로 빛의 속도였는데 이 빛의 속도가 일정하죠. 왜냐하면 이 속도라는 거, 파동의 속도라는 건 매질의 특징에 기여합니다. 이게 기인해요. 그래서 만약에 보폭을 넓히면 그만큼 얘를 빨리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속도를 만족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진동수를 막 빨리 하고 싶어, 그럼 보폭이 줄 수밖에 없다니까. 지금 뭐 쉽게 말하면은 뭐 특별한 무슨 에너지를 부여받지 않는 한 이게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 그 자체 내로 봤을 때는. 그래서 항상 속도라는 건 매질이 똑같으면 이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한번 기억부터 볼게요. 800메가가 뭐야? 800메가헤르츠 전자기파 파장이 1.8GHz 전자기파 파장보다 더 길다라고 했는데 지금 얘네들 빛의 속도는 똑같아야 되거든. 전자기파 속도는 똑같아야 되는데 얘는 보면 진동수가 훨씬 작죠. 그렇죠? 그럼 파장이 길어요. 보폭이 길어요. 그래서 C를 만족하는 애고 1.8GHz라는 건 진동수가 굉장히 큽니다. 그럼 파장이 짧게 돼가지고 이 빛의 속도를 만족하는 거기 때문에 파장은 800MHz짜리가 더 긴 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내용 되겠고요. 자, 니은 볼게요. 800MHz 전자파가 그 다음에 1.8GHz 전자기파보다 빨리 전달되어 통신 속도가 빠르다. 전달 자체 속도는 빠르지가 않아요. 이건 같아야 돼요. 잘못됐어요. 그쵸? 잘못됐고 1.8GHz 전자기파의 파장은 1.67m로 대략 성인 사람의 신장과 비슷. 이거 좀 이상해. 이건 이제 글쎄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외우진 않아도 되는 거지만 이게 사람 키만큼 파장이 긴 게 없거든. 한번 계산 한번 해보죠. 결과적으로 지금 그 전자기파의 파장을 구하는 거니까 이 빛의 속도 있잖아요. 이 속도를 진동수로 나눠주게 되면 파장을 구할 수 있다. 그럼 여기 주어진 거 보면 빛의 속도는 3 곱하기 10의 8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1.8GHz잖아요. 이게 이 문제는 이 기가헤르츠 단위를 할 수 있느냐 이제 그 문제네. 1.8에다가 곱하기 기가헤르츠라는 것은 10의 9승이거든요.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요거 1.8이니까 그냥 18로 해버리죠. 그러면 요게 10의 8이 돼버리잖아. 그쵸? 그러면 요거 바로 끝나버리죠. 요렇게 없어지니까는 결과적으로 6분의 1이 돼요. 6분의 1이면 이게 0.16 이렇게 나가겠네. 0.16. 이게 사람 키만큼 되는 파장이 어딨어. 그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0.16 뭐 7까지 나올 것 같아요. 0.167m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1.67이라고 해서 잘못돼서 정답은 기억만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보기와 같이 곡선과 원 형태로 되어 있는 장치에서 질량 M인 구슬이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중력에 의해 마찰 없이 미끄러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 상태 구슬을 높이 H가 4R. 저 H가 지금 현재 이 녀석이 4R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크기가 4R에서 가만히 놓는다면 점 A에서 구슬에 작용하는 수직 항력을 물어봤어요. 지금 이 부분에서 수직 항력이 왜 생기냐면 결과적으로 원운동을 하니까는 얘가 원래는 사실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려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당겨주는 이 구심력이 존재한다. 이 구심력이라는 거는 이 원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우선 이 상태에서 두 가지가 존재하네요. 여기 바닥, 요 원 트랙에서 요 바닥에서 밀어주는 요 수직 항력하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또 끌어주는 게 뭐가 있냐면 중력이 존재하죠. 요 녀석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요거를 구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됐죠? 자, 그럼 우선 기본적인 포인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살인 부분에서 여기 바닥까지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중력이 얼마만큼 일하느냐면 mg라는 힘으로 4r만큼 끌어내리죠. 그럼 2를 했기 때문에 얘가 뭘로 전환이 된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으로 될 것이다. 여기 내려왔을 때 속도를 v라고 하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을 하나 잡을 수 있고요. 그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중력을 이겨내면서 얼마만큼 높이가 2r만큼 또 다시 장전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원래 이만큼 원래 에너지 물론 운동 에너지에서 바로 이제 계산해도 되지만 이 운동 에너지가 바로 이 값이니까 mg4r이라는 데에서 얼마만큼 장전을 했냐면 얘가 mg 그러니까 이거 뺄까요? 빼죠.
자, mg 얼마? 2r만큼 장전하고 남은 게 바로 운동 에너지가 되죠. 2분의 1 m이 되고 이때 속도를 v 다시라고 할게요. 여기서 또 이렇게 가는 이 속도를 그러면 v 다시 제곱이 될 것이다. 그럼 우리가 v 다시 제곱을 바로 구할 수 있죠. 지금 여기 보면은 mg 자 색깔을 바꿔볼까요? mg 2r이 되겠고요. 요거 계산한 겁니다. 여기다 2 곱해주면은 요 녀석이 4가 되겠고 m은 날라갈 거고 당연히 그쵸? 그래서 v 다시라는 요 값이라는 것은 4gr이 되겠네요. 그럼 됐어요. 왜냐면 이 v 다시라는 녀석을 뭘로 구할 거냐면 결과적으로 원의 중심으로 작용하는 이 구심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여기선 반지름이 라지 r이니까 r 그 다음에 m짜리가 얼마? v 제곱인데 이때 v 다시의 제곱이 되겠죠. 그쵸? 요거 우리가 구하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서는 수직항력과 중력이 구심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살펴보면 되는 거죠. 그럼 요 v 다시 제곱이 4gr이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녀석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r 생략되겠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4mg가 되죠. 4mg가 n 플러스 mg가 되기 때문에 요 녀석 없애주면 수직항력은 얼마? 3mg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예, 정답 4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인데요. 이상기체 M몰의 연력학적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되어 있고요. R은 기체 상수고요. T는 절대 온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번부터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는 병진 운동에 의한 3개의 자유도를 가지므로 그렇죠? 내부 에너지는 이걸로 표현된다. 맞는 내용인데 이거 여러분들 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뭐 외워서 적용해도 되지만 이거 바로 유도가 되잖아요. 이게 놀랍게도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보일-샤를의 법칙 그걸 우리가 이걸 바로 유도할 수가 있어요. 한번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기체에 대한 방정식이고 이상기체라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상기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에너지 전체 에너지는요 항상 포텐셜 에너지 잘 안 보이죠? 선생님이 다시 검은색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전체 에너지라 함은 결과적으로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에요. 근데 이상기체는 오로지 뭐 운동 에너지만 갖는 겁니다. 포텐셜 에너지는 없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포텐셜 에너지는 주변 환경에 대한 어떤 특징이거든. 지구에 있으면 지구가 잡아당겨, 분자들끼리 있으면 분자들끼리 뭐 잡아당겨, 뭐 너무 가까이 있으면 반데르발스 힘이 생겨. 이딴 것들 다 집어치우고 오로지 본연 얘가 얼마나 운동하고 있냐, 얘가 얼마나 여기서 그냥 발광을 하고 있느냐, 난리를 피고 있느냐, 오로지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만 그것만 살펴보겠다는 게 바로 이상기체예요. 됐죠? 그런데 우선 기체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이거를 약간 거시적인 항목으로 요거에 대한 개념을 정리한 게 바로 보일과 샤를이잖아요. 보일 같은 경우는 뭘 얘기했냐면 우선 기체의 부피는요 압력과 반비례한다는 것을 정의했어요. 당연하죠, 여러분들. 피스톤에다가 빈 주사기에다가 공기 넣어놓고 꾹 눌러보세요. 부피 준단 말이야. 압력이 세지면 부피 줄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 근데 이걸 이퀄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요 비례 대신에 그냥 비례상수 K1으로 하나 아무거나 때려 넣으면 돼요. 그게 얼마? P분의 1 이렇게 넣으면 되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이쁘게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PV는 K1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K1 됐죠? 여기가 끝이 안 써지네요. 야, 안 써진다. 여기 에이! 자, 이렇게 K1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ES 질세라 샤를이라는 사람도 또 하나의 너무 당연한 내용을 되게 멋있는 척하면서 얘기한 게 바로 뭐냐면 기체의 부피와 뭐 온도는 비례한다는 거예요. 아, 이거 당연하잖아. 이거 온도 높여주면 얘들이 이제 부피 커지잖아요. 그럼 이것도 이제 이퀄 형태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여기다가 아무 상수 때려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K2를 때려 넣을게요. 그럼 이것도 이쁘게 만들어 주려면 자, 요거를 갖다 이렇게 만들어 준 것처럼 K를 상수를 바깥에 빼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TV 그 다음에 요거는 K2로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공통 요소가 V가 여기 지금 기체 부피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얘네들을 그냥 하나로 만들어 버리자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피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압력 붙어 있었죠. 그 다음에 밑에 온도 깔려 있었죠. 그리고 나서 K1, K2에 대한 맞는 상수를 한 게 바로 뭐냐면 그게 기체 상수 R이에요. R로 때려 넣어준 거야.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PV는 RT예요.
근데 이게 이제 1몰일 때 기준인데 그러니까 여러 몰이 있다. 그러니까는 뭐 한 타스, 두 타스 막 이런 식으로 뭐 양이 많다 그러면 여기다가 N개 여기다가 넣어주면 몰수 넣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PV나 NRT라는 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겁니다. 되겠죠? 예.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으로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방 양식을 유도할 수 있는 거야. 요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잘 보세요. 이 PV라는 것 자체가 얘가 바로 에너지거든. 이게 왜 에너지인지 아시겠죠? 자, 선생님 여기다 잠깐 살펴보게 되면, 요 기체 하나하나, 하나하나 있는 이 난동 피운 애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얘가 압력을 가해서 피스톤을 가해가지고 이만큼 눌렀죠. 그럼 우리가 1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게 에너지인데, 일을 한 만큼이 이제 에너지를 부여하고 에너지가 빠져나오고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한 게 에너지인데,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얼마나만큼 힘을 그 공간만큼 누적시켜 줬느냐, 결과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해 준 게 바로 일이었습니다. 근데 기체에서는 얘네들이 한 덩어리가 아니고 다 각계격파하는 애들이니까 얘를 뭘로 표시한다 그랬어요? 압력으로 표시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런 하나하나 있는 애들, 그래서 그런 애들이 요 면적만큼 이만큼 있어요. 그게 힘이죠. 거기다가 S 곱해주는데, A하고 S를 곱해주면 뭐예요? 면적 곱하기 길이, 면적 곱하기 길이 해주면 이게 뭐가 된다? 부피가 되잖아요. 그래서 PV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이 FS가 PV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뭐다? 에너지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를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내부 에너지, 이게 운동 에너지고, 이 운동 에너지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내부 에너지는 또 뭘로 표현할 수 있다?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뭐냐면 이게 온도로 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온도라는 지표는 기가 막힌 지표야. 얘네들의 수많은 기체 분자들이 온갖 날뛰고 있는 이 에너지 정도를 단 하나에 다 평균을 해서 숫자로 나타내는 거. 그렇죠? 그게 만약에 뭐 온도죠, 온도. 그게. 그래서 50도 이거보다는 100도, 그럼 얘네들 분자들의 에너지가 2배가 더 많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 온도입니다. 옛날에 이 과학자들이 이걸 몰랐어요. 이거 알아내고 되게 기뻐했다고.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결과적으로 이 PV, 이 일이라는 거, 에너지라는 것을 NRT로 표현할 수 있는데, 얘네들 온갖 난동 피우니까 얘들 평균 구해야 되겠죠? 그 평균의 흔적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2분의 1이 들어가잖아요. 2분의 1이 항상. 그렇죠? 평균. 거기에다가 3차원, 자유도가 3개라는 것이 바로 3차원을 공간을 날뛰기 때문에 그거 3개 고려해 주는 거. 그래서 2분의 3 NRT로 표현된다. 맞는 내용 되겠죠. 그렇죠? 옳지 않은 것을 구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내용 되겠고, 2번. 이상기체 평균 속력을 물어봤어요. 온도에 정비례하여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이 내부 에너지를 이거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속도에 대한 거를 물어봤잖아요. 평균 속력을. 그렇죠? 그래서 mv 제곱, 요게 2분의 3 nRT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요런 이제 뭐 짜잘한 상수들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는 거고, 자, 결과적으로 v 제곱이라는 것은 m분의 nRT가 되죠. 그래서 v라는 녀석은 이렇게 루트가 되기 때문에 온도의 정비례는 아니죠. 그렇죠? 온도의 정비례는 아니고 루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정비례가 잘못됐어요. 증가하는 건 맞아요. 온도가 높으면 속도가 빨라지고 운동 에너지가 커지니까, 이 항상 운동 에너지는 요 제곱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걸 조금 주의해야 돼요. 그렇죠? 됐고요. 자, 3번.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지금 요걸 물어봤어요. 압력과 부피의 곱에 정비례하여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까 봤지만 이게 내부 에너지가 요거잖아요. nRT. 그렇죠? 근데 이 nRT가 PV였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PV로 나타낼 수 있다. 그렇다면 압력과 부피의 곱에 정비례한다. 맞는 내용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잘못된 거니까 2번 우선 체크해야 되겠네요. 4번 보게 되면 이상기체는 기체 분자 사이에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것을 가정한다. 오로지 아까 선생님 처음 설명했지만 오로지 본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운동 에너지만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상기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요 전체적인 연력학적 성질을 유도해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상기체에 대한 특징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네요.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이어서 5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를 보게 되면 보기와 같이 자동차가 반지름이 100m인 원형 궤적을 달리고 있어요. 자동차 타이어와 도로면 사이의 마찰력이 90력으로 작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면은 경사가 없이 수평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도로 밖에 정지 마찰 계수가 0.9일 때 미끄러지지 않고 달릴 수 있는 최대 속력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 90력에 해당하는 거 있잖아요. 이 90력을 구하면 되겠죠. 이 90력은 결과적으로 이 반지름 R에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 질량이 얼마만큼 속력으로 지금 얘가 가고 있느냐. 이게 이제 90력을 사용하는데 이게 90력인데 이 90력이 지금 타이어와 도로면 사이의 마찰력이래요. 그러면은 마찰 계수에다가 얘 이제 수직 항력에 해당하겠죠. 근데 이 수직 항력은 수평이기 때문에 이 수평인 상태에서 자, 요 녀석 위에서 올려다 본 거지만 이제 밑에서 보게 되면 수직 항력이라는 건 수평면에서는 이 무게 mg와 수직 항력은 동일하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아까 이게 있었던 것 같은데 마찰 계수 0.9 0.9 곱하기 mg가 됩니다. 요거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는 지금 그러니까 요 지금 이제 90력과 요 마찰력 타이어와 지면 사이 마찰력이 같다. 이거 계산해 주면 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뭐 요 녀석 그렇죠? 없어지죠. 그리고 나서 요게 이제 100이니까 100분의 v 제곱 이제 최대 속력 구하는 거죠. 요거 v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0.9에다가 이게 g가 얼마죠? 10이죠. 그러니까 얼마가 되냐면 9가 되겠죠. 그러면 v제곱은 900이 되겠고 따라서 v는 최대 30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4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어요. 자, 이어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길이가 1m고요. 질량 분포가 균일한 막대자. 질량 분포가 균일하니까 얘의 무게 중심은 그냥 여기 중앙에 있다고 보면 되죠. 한쪽 끝에 질량 1kg짜리 돌이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여기 1자리가 매달려 있고요. 그럼 여기 이제 시소로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여기 1 있고 여기에는 m자리가 있다고 하면 얘네들이 지금 균형 맞출 조건 찾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긴 짧은 곳에 있는 거고 얘는 먼 곳에 있으니까 얘가 엄마면 얘는 아들이 되는 거죠. 꼬맹이 아들, 다 큰 아들 말고. 그래야지 얘가 균형 맞지. 애 여기 앉혀놓고 엄마가 여기 뒤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애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엄마는 여기서 핸드폰만 하고 있고 애는 여기서 막 울고 있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근데 지렛대의 지점의 막대자의 8분의 1m 표기에 위치할 때 근데 뭐가 질량 1kg짜리 돌이 8분의 1에 해당한대. 얘가 8분의 1. 그렇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에 해당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에 해당하는 거예요? 7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거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이건 시소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가 되겠어? 결과적으로 8짜리니까 4,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4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게 7인데 여기서 1 빠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 3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1짜리가 여기 있다면 얘는 얼마짜리가 들어와야 돼? 3분의 1짜리가 와야지.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균형이 맞죠. 그래서 엄마보다 아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3배 가벼운 애죠. 그러니까 3배 멀리 있는 겁니다. 이걸 굳이 돌림힘으로 계산하면 1짜리 곱하기 떨어진 거리 1, 이게 이쪽으로 돌림힘이고 이 녀석은 3분의 1짜리 질량에다가 3만큼 떨어지는 이쪽 돌림힘, 얘네들이 균형 이루고 있다. 그렇죠? 이 얘기입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시소 문제 다 이런 돌림힘 평형은 시소 문제로 귀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막대자의 질량은 얼마? 3분의 1입니다. 2번이네요. 2번. 그렇죠?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고요.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실린더 안에 이상기체가 들어있고요. 피스톤을 사용해 기체 부피를 처음에 3배가 되도록 하였다. 그 다음에 이게 3배를 그러니까 더 커진 거잖아. 3배면 이렇게 잡아당겼다는 얘기네. 그 다음 기체 절대 온도가 처음에 2배가 되게 하고요. 이때 이상기체 압력의 변화를 물어봤는데 이거 뭐 아까 그 몇 번이었죠? 4번에서 선생님이 유도했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기체의 온도, 그 다음에 부피, 압력 간의 관계가 이게 일정하다. 이제 요거를 이제 R로 놓으면 되죠. R로 놓으면 됩니다. 그냥 요 녀석인데 요건 일정하니까. 지금 얘가 3배가 됐대요. 부피가 3배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2배가 됐다고 했을 때도 이게 일정하기 위해서는 압력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요 녀석들 다 상쇄시키려면 요거 없애주기 위해서는 위에는 2, 그 다음 요거 없애주기 위해서는 아래는 3 해가지고 3분의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처음에 3분의 2배 1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8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카르노 기관이 온도 500켈빈의 고열원에서 열을 흡수하고요. 300켈빈의 저열원의 열을 방출했다. 그럼 결과적으로 500 먹어서 300을 쌌대.
그럼 나머지 200이 이제 얘가 일한 거지. 됐죠? 그래서 500 먹은 것 중에서 200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얘 열 효율이라고 한다면은 이 기관의 효율은 이제 5분의 2가 됩니다. 됐죠? 근데 이 기관이 200줄의 일을 했다면 고연에서 흡수한 연령 얼마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얘는 항상 5분의 2만큼 일해요. 그런데 얘가 얼마? 200만큼 일했대. 그럼 당연히 뭐 들어가야 되겠어요? 500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500 체크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반지름이 2고요. 관성 모멘트가 나오네요. 이거는 이제 관성 모멘트라는 건 뭔지 알죠? 이게 회전 질량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회전하고 있는 이 중심축 있죠. 축에서 질량 분포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회전하는 물체의 질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이제 말이 어렵지 뭐. 그래서 관성 모멘트, 회전 질량인 원판형이라고 또 주어졌어요. 이제 관성 모멘텀 문제 중에 최악이 이제 얘가 디스크형이냐 아니면 뭐 고리형이냐 뭐 이런 거가 사실은 그 자리에서 이 관성 모멘트를 우리가 구하기가 어렵다고. 이거 사실은 적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암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좀 취약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만 아니면 사실 문제가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회전 목마가 있는데 얘가 이제 10이라는 각성력으로 오메가가 10으로 연직 방향의 회전 중심축으로 해서 마찰 없이 회전하고 있고요. 회전축을 향하여 25kg의 어린아이가 회전 목마 위로 살짝 뛰어 올라 가장자리에 앉는다. 이때 회전 목마의 각성력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선형 운동에서는 운동량이 보존이 되잖아요. 운동량이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MV로 운동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어떤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MV-V-라는 이 운동량이 변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얘들이 같아야 됩니다. 이게 운동량 보존인데 결과적으로 회전하는 거 있잖아요. 각 운동량도 결과적으로 보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건데 이 지금 질량을 M으로 나타냈지만 회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금 회전 질량 있죠. 그걸 우리가 이제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속도 대신에 돌아가는 속도라서 오메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얘네들도 사실은 I-오메가 얘가 만약 질량 분포가 바뀌고 각속도가 바뀐다 하더라도 이 각 운동량은 보존된다. 이제 요거 적용하는 건데 사실은 이 문제가 틀렸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지금 운동량 보존이나 각 운동량이 보존되려면은요 이게 외부에서 그러니까 외력이 작용하지 않을 경우에요. 근데 지금 여기 외력이 작용한다고 애가 뛰어 올라가서 탔단 말이야. 그럼 그거에 대한 힘이 작용한다고. 근데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여기 요 녀석을 집어넣은 겁니다. 살짝. 그러니까 얘가 뛰어서 이게 집어넣었을 때 힘 같은 거는 아예 고려하지 말라. 그 얘기라고 생각해요. 여기 보면 단 살짝이라 하면 뭐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뭐 수능 같았으면 조금 이제 막 그냥 이거 사람들이 정확하지 않다 막 이러겠지만 이 부분은 뭐 우리가 많이 했던 거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거 계산하는 거는 사실 뭐 각 운동량 보존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럼 얘 지금 그 관성 모멘트가 얼마냐면 처음에 300이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각속도가 10이니까 결과적으로 2파이에다가 얼마? 그렇죠. 1초당 1초가 아니구나 이게 그렇죠? 1분당이니까 60분의 10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요거 끝났어요. 그러면 새로운 이제 관성 모멘텀이 바뀐단 말이야. 왜냐하면 얘가 회전 목마에서 돌고 있는데 이렇게 돌고 있는데 여기 얘가 올라탔다고. 그럼 원래는 이게 디스크 형태가 되잖아요. 처음엔 디스크 형태예요. 그럼 이 지금 디스크 형태의 관성 모멘트라는 건 여러분 뭐 외우고 있을 텐데 요게 이제 mr 제곱이 되잖아요. 그쵸? 2분의 1 mr 제곱이 되잖아요. mr 제곱. 그쵸? 우리가 이렇게 관성 모멘텀을 나타낼 수 있는데 얘가 올라탐을 해가지고 일종의 이 디스크를 그냥 기존으로 보게 되면 이거 이제 하나의 고리가 된다고. 고리가 이렇게 봐야 돼. 고리가 이제부터는 고리가 되는 거지.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됐죠? 그러면 이제 관성 모멘텀이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이 디스크에 대한 관성 모멘텀 그대로에다가 이 고리가 추가된 거야. 그러니까 디스크 그대로에다가 이 지금 꼬맹이가 이제 돌면서 고리 형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이때 디스크 형태의 관성 모멘텀은 mr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가 이제 문제야. 이거 이제 암기를 하고 있어야지 뭐. 되겠죠? 바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m은 25거든요.
25에다가 그 다음에 r 제곱인데 r은 뭐 반지름은 똑같을 때니까 2잖아요. 그래서 2의 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각속도 요거 구하라는 내용이에요. 요거 계산하면 됩니다. 요거 계산하면 우선은 보세요. 6 요거 없애주면 5가 되겠고 요거 10 하면은 100파이가 되겠죠. 100파이. 그리고 요 녀석은 4에다 하면 100, 400 오메가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오메가는 어떻게 되냐면 4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4분의 파이. 네, 3번 이렇게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겠고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어렵지는 않고 이런 것들 이제 많이 풀어보면 여러분들 뭐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10번 넘어가 볼게요. 10번인데 변압기 문제입니다. 자,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가 각각 100번과 400번. 가문수는 각각 그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기 때문에 지금 전압이 지금 100번에 1V가 걸렸다고 한다면 이 400번에는 4V가 걸리는 형태가 되거든요. 근데 1차 코일의 전압 3V인 교류 전원을 연결할 때 2차 코일에 발생하는 전압감 물어봤으니까 지금 여기가 이제 3V라고 걸려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4배가 더 걸려야 되니까 여기는 12V 걸려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전압값 V는 12, 3번. 예, 쉬운 문제네요.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예, 이거 뭐 공식 써가지고 무슨 n분의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하지 말라고. V2 그 다음에 뭐 I1, I2 이거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 기본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이런 공식을 떠올릴 필요가 없다고. 바로바로 그냥 적용하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 11번 문제 볼게요. 금속판에 자외선을 쬐어줬을 때 전자가 튀어나오는 광전 효과의 실험적인 사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광전 효과는 여러분들 헷갈려요, 많이. 그 부분이 문제지 뭐. 그래서 선생님이 그 심부름 모델로 설명했잖아요. 그거 한 번만 들어보면 여러분들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거 꼭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빛의 세기라던가 그 다음에 빛의 진동수라던가 이게 막 문제 풀 때 헷갈리거든. 그거 여러분들 그냥 돈으로 해결하면 다 끝나요. 얼마만큼 심부름 값을 받았고 물건 값이 얼마고 그게 일함수였죠. 그거 빼고 난 나머지가 뭐야? 내 운동 에너지가 되잖아. 내 용돈이 되잖아. 내 돈이 되는 거. 이걸로 이해하면 됩니다. 되겠죠? 자, 그럼 한번 1번부터 볼게요. 옳은 것을 이제 물어봤는데 튀어나오는 전자의 수라고 했어요. 심부름 가는 애들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뭐에 관련이 있어요? 지금 얘가 얼마만큼 심부름 가느냐는 심부름을 시키는 부모님 수에 다른 거지, 그러니까 달려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진동수랑 관련 없고 무조건 우선은 기본적으로 진동수, 즉 그 심부름 값은 물건 값보다는 줘야 되는 건 기본인데 이거에 직접 관련 있는 거는 빛의 세기죠. 빛의 세기는 여러분들 뭘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빛의 밝기입니다. 왜 밝죠? 빛을 입자로 봤을 때 빛 알갱이, 쉽게 말하면 이 광자 수가 어떻게 된다? 많기 때문이에요. 즉 빛알갱이들, 심부름 시키는 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돈만 충분히 주면은 튀어나오는 애들이 많아지는 거죠. 전자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잘못됐고 2번 자외선을 쬐어준 후 전자가 튀어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자외선의 세기에 따라 달라진다. 이 시간은 뭐예요?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착하다 그랬잖아. 물건 값이 그러니까는 심부름해서 사오는 그 물건 값보다 심부름 값만 많이 주면 바로 튀어나간다고. 이거는 세기랑 전혀 관련이 없지. 아니 돈을 안 주고 나서 저기 뭐야 물건 값보다 턱없이 부족한 돈 주고 나서 심부름 갔다 와 하면서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으면 뭐 할 거야? 갈 수 있어요? 못 간다고. 그렇죠? 걸리는 시간은 자외선의 세기가 아니라 뭐랑 관련이 있습니까? 이거는 즉시예요, 즉시. 단 조건은 충분한 돈을 줬을 때. 그렇죠? 그래서 달라진다. 잘못됐고요. 튀어나오는 전자의 최대 운동은 이거 내 돈이잖아. 자외선의 진동수. 그렇지. 심부름 값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어떻게 된다? 거기서 물건 값, 일함수를 빼고 난 남은 돈이 내 용돈이 된다. 그래서 자외선의 진동수, 부모님이 얼마만큼의 심부름 값을 주느냐에 따라서 내 용돈은 달라진다. 왜냐면 그 금속의 일함수, 물건 값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면 그 물건 값을 뺀 나머지 용돈이 많아지는 거고, 돈을 적게 주면 물건 값을 뺀 나머지 내 용돈이 줄어드는 거고, 물건 값보다 심부름 값을 적게 주면 못 가는 거지. 그건 광전 효과가 안 일어나는 거고. 되겠죠? 네, 3번 맞는 내용 되겠고. 자, 금속의 종류와 상관없이 자외선의 진동수가 같으면 튀어나온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같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얼마만큼의 돈을 줬어요?
그리고 뭐 금속의 종류와 상관이 없을 수가 있나? 그 물건값, 사오는 그 물건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남은 내 용돈의 차이, 그러니까 내 돈은 달라지지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진동수가 같더라도 그 물건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갖는 전자가 갖는 최대 운동 에너지는 달라지겠죠. 그렇죠? 내 돈은 내 용돈은 달라지니까.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만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꼭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심부름 모델 한 번만 들어보면 여러분들 완전 끝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일정한 속도 V로 움직이는 질량 M인 전하 Q가 균일한 자기장 B와 수직한 방향으로 입사한 경우, 수직으로 입사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되냐면 힘을 받았을 때, 그렇죠? 예, 수직으로 입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원운동을 하게 된다. 이 원운동의 반지름과 각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네요. 이거 뭐 굳이 우리가 공식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원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구심력이 작용할 겁니다. 계속 이거 이제 푸는 건데, 그렇죠? 문제는요, 요 지금 구심력으로 작용하는 게 이게 전자기력인데 잘 보세요. 전하라는 애가 속도를 갖게 돼. 왜 없어져? 전하라는 애가 속도를 갖게 되면 얘가 뭐가 돼요? 자석이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원래 기존 자기장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원래 자석과 기존 자석이 서로 밀고 당기는 힘을 작용하는 게 이게 바로 이 전자기력이잖아요. 되겠죠? 그러니까 뭐 QVB 이렇게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하라는 애가 그대로 있어. 얘는 전기만 띄고 있어. 근데 얘가 운동을 하죠? 그럼 뭐가 돼요? 얘가 자석이 된다니까. 그럼 자석만 돼도 얘는 의미가 없어. 그냥 자석이야. 근데 그 주변에 원래 뭐 이런 자 이런데 원래 이런 자기장을 띄고 있어요. 자기장을 띄고 있는 이런 자기장 형태가 있는 데다가 B필드가 걸려 있는 데다가 전하가 그냥 있어요. 그럼 얘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근데 얘가 운동을 하게 되면 얘가 자석이 되거든. 그럼 원래 자석과 새로운 자석이 어떻게 된다? 서로 밀고 당기는 자기력을 작용하는 게 이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F잖아. 힘을 이제 서로 밀거나 당기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녀석이 요렇게 QV, 요건 속도입니다, 여러분. 요거 속도예요. 요거 속도입니다. 그래서 B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되는 거다. 자, 각속도에 대해서 그럼 각속도에 또 물어봤는데, 각속도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R 오메가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또 약간 좀 이걸 뭐 응용이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 이 녀석 여기다 이제 대입해서 계산해 주면 되겠죠. 여기서 V가 우선 하나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RM에다가 이 V 대신에 R 오메가를 넣어주게 되면 R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M 오메가라는 것이 QB가 되겠고, 지금 뭐 각속도에 대해서 나타나라고 했으니까 오메가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MQB가 되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각속도는 자기장에 비례한다. B에 비례하죠. B에 비례하는 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각속도는 질량에 반비례하는 거 볼 수 있고, 됐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운동의 반지름을 물어봤어요. 그 자기장에 반비례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원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보면 되겠죠. 그럼 자기장에 반비례하고 있다는 거 바로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고, 원운동의 반지름은 전하의 크기와 무관하다. 전하량 크기와 무관할 수가 없지.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전하량이라는 애가 어떤 자기장, 얘가 우선 속력을 갖게 되고 어떤 자기장이 지금 있는, 얘가 새로운 자기장이 되고, 그러니까 자석이 되고 원래 기존 자석과 밀고 당기고 하는데 얘네들이 없다? 그럼 얘네들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운동 자체가, 원운동을 하는 운동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하량 굉장히 중요하고 기존 자기장도 중요하죠. 됐죠? 그 다음 속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4번 이렇게 잘못된 거 체크하면 되겠죠. 13번 넘어갈게요.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동쪽을 향해서 20의 속력으로 이동하고요. 운전자 앞쪽에서 경찰차가 500Hz의 진동수로 사이렌을 울리면서 서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오네요. 40m/s 속력으로 접근하고 있다. 자, 접근하고 있어요. 경찰차가 접근하는 동안 운전자가 듣는 사이렌 소리의 진동수 값을, 자, 우선은요 이거 한번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이 도플러 효과는 잘 헷갈리지 말아야만 되면 되는데, 얘가 지금 20으로 가고 있어요. 얘가 이제 관측자죠. 옵저버입니다. 그 다음에 경찰차가 이제 음원,
500Hz라는 소스예요. 그쵸? 얘가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얘 속력은 얼마냐면 40으로 다가왔어요. 우선 얘가 다가오잖아요. 소스가 다가옵니다. 가장 큰 핵심은 뭐죠? 얘가 다가오게 되면 파장이 짧아진다는 사실이에요. 파장이 짧아진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커지기 때문에 500보다는 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찍어도 얘네들 찍으면 이거는 진짜 허당이라는 얘기야. 그냥 3번 아니면 4번 중에 둘 중에 하다못해 찍더라도 요거죠. 됐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관측자가 이동하는 건 절대로 파장 변화가 없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소스가 움직이는 건, 소스가 다가오는, 접근하면은 진동수가 커지지만, 즉 무슨 얘기냐면 파장이 어떻게 짧아지지만 소스가 후퇴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파장이 길어진다. 이게 바로 음원에 대한 내용이고, 요 지금 관측자가 이동하는 건 상대 속도예요. 접근하면 이게 서로 빨라지는 거기 때문에 속도, 상대 속도가 커지는 개념. 그 다음에 이제 후퇴를 하게 되면 상대 속도가 빠지는 개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도플러 효과는 조금 적용하는 연습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됐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 관측자가 듣는 이 진동수라는 것은 음속이 우리가 340이잖아요, 기준이. 그러면 34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보세요. 관측자는 접근을 하죠. 그럼 상대 속도가 커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플러스가 돼야 돼요. 됐죠? 얼마? 20으로 지금 관측자가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래쪽에 깔려 있는 게 바로 진동수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음원이 오는 건데, 얘는 다가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파장이 짧아지는 개념이에요. 접근하면 파장이 짧아진다. 빼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 무지하게 헷갈린다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선생님 그 내생남녀 물리2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어떻게 적용하는지 꼭 한번 그 이론 강의와 거기서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제도 이제 어떻게 푸는지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 부분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됐죠? 얘는 40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요 계산하면 됩니다. 거기에 원래 진동수가 얼마? 500이죠. 이 500에 대한 보정값이 이거예요. 얘는 접근하면서 상대 속도가 커지는 보정, 그 다음에 파장은 짧아지는 보정. 그럼 요 보정값을 계산해 보면 300이고요. 밑에는, 위에는 360이죠. 곱하기 500을 해주면 됩니다. 얘 두 개 없애주게 되면 요거 없애주면 120이죠. 120 곱하기 오면 얼마입니까? 600이 되겠네요. 600. 그래서 4번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넘어갈게요. 항구에서 배에 물건을 실을 때 빗면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자, 보기 1과 같이 경사면이 세타인 빗면을 따라 일정한 힘을 가해서 물건을 배로 올리는 경우에 대한 보기 2의 설명에 대한 설명은 모두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찰 저항은 무시한다. 자, 우선은 요 녀석 뭐 분해 많이 해봤을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원래 얘가 이제 mg라는 게 있다고 하면 요 녀석을 이렇게 이 빗면과 나란한 성분과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수직한 성분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맞죠? 이 수직한 성분을 이렇게 똑같이 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이 나란한 성분은 뭐냐면 여기가 세타가 되기 때문에 이 나란한 빗변의 나란한 성분, 이 성분은 어떻게 되냐면 mg sin 세타가 되죠. 맞죠? 그럼 이 부분, 요 지금 이렇게 그린 거를 자, 괜히 이렇게 그렸다. 여러분도 헷갈리겠다. 어차피 똑같은 거지만, 자, 아이 되돌리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되돌리질 못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구해야 되고 이제 이걸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그때 세타가 여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요 지금 요 밑에 성분에 해당하는 거 완전히 요 빗면과 수직인 성분은 mg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럼 요 높이가 요거 지금 수직 항력에 해당하는 게 mg 코사인 세타가 되기 때문에 얘가 빗면 성분으로 이렇게 가려고 할 때 여기에 대한 마찰력, 요 마찰력은 항상 알겠지만 마찰 계수, 요 두 개가 접촉하는 요 마찰, 쉽게 말하면 접촉면의 거칠기와 그 다음에 요 수직 항력, 요게 수직 항력이거든요. 요 수직 항력에 비례한다. 그래서 마찰력이 어떻게 되냐면 요게 마찰력 가지마 하고 마찰력이 뮤, 이게 슬슬슬 흘러 내려오는 거에 대한 마찰력이 뮤 mg 코사인 세타, 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요 상황에 놓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기억부터 볼게요.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한 후, 지금 뭐냐면 일정한 힘을 가해서 물건을 배로 올린가 어떤 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마찰력 상쇄시키고 난 다음이죠. 그렇죠? 마찰력을 우선 상쇄시키고 난 다음에 물체를 일정한 속도로 올리기 위해 경사면과 평행하게 작용하는 힘은 얼마큼? 요 mg sin 세타만큼을 똑같이 줘야지만 얘가 힘에 평형돼서 일정한 속도로 올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mg sin 세타입니다.
요점은 뭐냐면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한 후기 때문에 마찰력을 우선 상쇄시키고 난 다음에 얘랑 똑같은 요 방향과 똑같은 요 성분과 똑같은 힘을 주면 어떻게 된다? 일정한 속도로 움직일 수 있다. 이거보다 더 크게 주면 어떻게 됐어요? 점점 빨라지면서 올라가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 맞는 내용 되겠고, 경사면이 물체의 경사면이 물체의 경사면의 수직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요 녀석이다. 이건 바로 그냥 구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니은이고, 디귿 적절한 마찰력이 존재하면 물건이 경사면에 정지해 있을 수 있다. 그 경우 마찰 계수는 요 녀석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아무 힘을 작용하지 않았어요. 요 상태 그대로 보면 슬슬슬 내려오려고 하는 거는 요 녀석이거든요. 그렇죠? mg sin 세타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거를 막는 마찰력이라는 게 어떻게 뮤 글씨가 뮤 어떻게 mg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됐죠? 근데 마찰계수 뮤를 물어봤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요걸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mg는 다 생략이 될 거고,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되니까 x분의 y, 즉 탄젠트 세타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 맞는 내용. 그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15번 문제입니다. 밀도가 물의 2.5배인 유리로 만든 공의 질량이 m입니다. 이 유리공이 물속에 완전히 잠겼을 때 작용하는 부력을 물어봤는데, 이제 부력에 대한 개념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제 쉬운 문제죠. 결과적으로 부력이라는 건 얘가 이만큼, 지금 m이라는 애가 이만큼 빠졌다고 하더라도 이 지금 얘 질량 m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부력은 결과적으로 요 밑에 있는 물이 받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뭐 원래 뭘 받쳐주고 있었냐면 이만큼, 얘가 지금 빼낸 물의 양만큼의 물의 무게를 받쳐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력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물의 무게입니다. 즉 이 물체가 빼낸 물의 무게지 얘 m 자체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대신에 이제 이 밀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얘 질량이 아니라 얘가 빼낸 물의 무게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물을 뺐느냐, 즉 빼낸 물의 부피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피를 통해서 얘 물의 무게를 구하면 되는데, 밀도 주어져 있고 질량 주어져 있으니까 얘 부피를 구할 수 있는 거죠. 됐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얘 지금 밀도가 2.5예요. 물의 2.5배니까 2.5로 놓을 수 있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질량이 m이고, 그 다음에 부피는 v라고 할 수 있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부피를 구하는 거니까 부피는 2.5 m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상황에서 빼낸 물의 무게니까, 빼낸 물의 무게니까 이제 물로, 그 다음에 자, 얘 무게, 부력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얘가 빼낸 물의 무게니까 로 vg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 로라는 건 물이니까 1이 되겠고요. 부피가 요거잖아요. 이만큼이 빼낸 겁니다. 빠진 겁니다. 그쵸? 거기에다 g는 10이 되겠고요. 근데 g가 그대로 살아있네요. 그럼 g로 그대로 놔두면 되겠죠. 그럼 얼마가 되냐면 2.5분의 1 mg가 되니까 이게 얼마가 되죠? 0.4 mg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0.4 mg 3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15번 풀어봤고요. 자, 16번 문제인데요. 두 선박이 서로 반대편으로 등속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박 A는 속력이 18,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한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얘가 이렇게 이동하고 있어요. 얼마로? 18로. 그 다음에 남에서 북. 선박 B는요, 속력 24로 북에서 남으로 이동하네요. 여기서 얘는 색깔 좀 바꿔볼까요? 이렇게 북에서 남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지금 B죠? 얘가 B고 이 녀석이 A고, 이런 상황인데 얼마로? 24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교차한 후 상대 속도를 물어봤는데 누가 봐도 상대 속도는 똑같죠. 근데 이제 상대 속도를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뭐 A가 보는 B의 상대 속도 막 이게 되게 헷갈려 하는데, 그냥 A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 B가 어떻게 보이느냐면 이제 자기 자신을 0으로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걸 플러스로 잡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북에서 남으로 가는 건 마이너스로 한번 잡아보죠. 반대로 잡아도 관계없어요. 그럼 A가 봤을 때 B의 속도는 어떻게 되냐면, 상대 속도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기준으로 A가 봤을 때는 자기가 정지했다고 생각한다 그랬죠. 그럼 자기 정지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8을 빼주면 0이 됩니다. 됐죠? 그 상황을 자기만 빼주는 게 아니고 얘한테도 빼줘야 돼요. 마이너스 18 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42가 되죠. 즉 무슨 얘기냐면 A가 봤을 때 A는 정지하고 얘는 42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어떻게 된다? 남쪽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일리 있죠? 그럼 반대로 이걸로도 한번 해볼까요? 이 상황에서 그대로 이제 B 기준에서 A가 볼 때도 얘도 42가 돼야 돼요. 상대 속도는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4를 가고 있죠. 그럼 얘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24를 해주면 돼요. 그럼 자기가 0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여기 플러스 24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도 플러스 24를 해줘야 되죠. 그럼 얼마가 되냐면 플러스 42가 되죠. 즉 42로 오고 있는데 문제는 플러스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42로 오고 있다. 완전 말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딱 맞아 떨어지죠. 정답은 3번 42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17번입니다. 반지름이 0.2인 두 개의 동일한 부도체 구가 무중력 상태에서 무중력이라고 그랬네요. 0.6m 길이의 부도체 끈에 의해 직선 형태로 연결되어 있다. 두 구에 각각 10 마이크로 쿨롱의 양전하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 두 구를 연결하는 끈에 작용하는 장력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만 있어봐. 자, 조금 이상하게 각도가 안 주어져 있는데 한번 볼게요. 지금 두 구가 이렇게 있다고 해보죠. 두 구가 있을 때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각각 10 마이크로 쿨롱의 양전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얘도 플러스고 플러스면 서로 청력이 작용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벌어질 겁니다. 그쵸? 이때 요 장력을 구하라는 건데 중력 무중력 상태니까 중력은 없고요. 그럼 얘가 이렇게 벌어지게 됐으면 요거랑 이거랑 장력이 같을 수가 없는데 말이 안 되지. 중력하고 지금 얘가 벌어졌을 때 요 지금 요 전기력의 합력이 요 장력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벌어지는 요 각도가 주어지면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잠깐만요. 끈의 직선. 자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게 아무 문제도 아니네. 지금 뭐냐면 얘네들 이렇게 묶어놓고 얘네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을 때 이 장력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기력 구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이렇게 벌어지고 있을 때 그 힘 구하라는 얘기가 되는데 되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를 선생님이 약간 낚였습니다. 그냥 전기력 구하라는 걸 갖다가 괜히 막 장력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도 선생님도 이제 습관이죠. 습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됐을 거라는 습관. 자, 어떻든 간에 지금 얘가 전기력 구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벌어지냐. 여기서 멀어지고 여기서 멀어지는 이 전기력들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쿨롱의 법칙 쓰면 되죠. 자, 쿨롱 상수라는 게 지금 여기 보면 9로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전하량이 10이에요. 10 곱하기 10 두 개가 서로 밀고 떨어진 거리가 얼마입니까? 0.6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길이가 0.6에다가 문제는 반지름이 0.2. 얘 하나가 0.2가 중심에서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0.2, 여기도 0.2. 그래서 여기도 0.2 더하고 0.2 더하면 이게 1이 돼 버리네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1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제곱이니까 1의 제곱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9에다가 100 곱해주면은 900이 되겠네요. 그래서 뭐 단위 같은 거 해주면은 9 해당하는 거 찾으면 되죠. 1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런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7번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18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1몰의 이상기체. 1몰이니까 이제 n이 1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거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얘기고요. 이상기체 개가 보기와 같이 연력학적 평형 상태 A에서 출발해서 연력학적 평형 상태 B, C, D, A, B, C, D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연력학적 순환 과정을 이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연력학적 1법칙을 이용하여 적용하여 순환 과정으로 개에 빠져나가는 열이 이만큼이라고 했을 때 매 순환 과정으로 개에 들어온 열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그때 압력 주어졌고요. 부피 주어졌다. 기체 상수 주어져 있는데 이거 뭐 계산할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똑같이 놓고 하면 되는 거라서. 자, 그럼 이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얘가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났을 때 얘가 토해낸 양이 얼마냐면 이만큼이었어요. 그러면 얼만큼 먹었느냐 이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연력학 그 1법칙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얼마만큼 먹었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살쪘느냐 그 다음에 얼마만큼 운동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먹은 거에서 운동한 만큼을 빼면 나머지 살찌느냐. 그래서 운동을 먹은 만큼 다 하면 살 전혀 안 찌는 거고요. 이게 등원 과정이 되는 겁니다. 온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일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먹은 게 100% 살로 가는. 그렇죠? 등적 과정에서는 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완전히 먹은 거 100% 살로 가는 이런 과정이잖아요. 이 연력학적 과정이 그러니까는 먹고 살찌고 막 이거 운동하고 이런 내용들을 극단적인 거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내는 거. 이거 간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등적 과정, 뭐 저기 등합 과정 이거 외울 필요 없고 그냥 있는 대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돼요. 자,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선생님 내생남녀 물리 2 그 부분에서도 그 연력학 부분 좀 꼭 한번 들어보길 바라겠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익숙하지가 않아요. 뭐가 익숙하지 않냐면
그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과정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얘 1이고 1몰이니까 R이라는 것도 상수니까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이게 PV는 T라는 거예요. 응? 근데 이게 1이거든. 1이 온도와 비례한다. 즉 에너지와 온도와, 그러니까 에너지가 결과적으로 온도로 나타낼 수 있다는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맨날 PV는 nRT, nRT 이렇게 외워가지고 이걸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색하다는 얘기죠. 근데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됐죠? 그럼 잘 보세요.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어떻게 변형시킬 수 있냐면 잘 봐요. 요 Q라는 녀석 있잖아요. 이거 에너지거든. 결과적으로 열, 양이에요. 열이 에너지거든.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2분의 3 어떻게? 요게 2분의 3의 nRT란 말이야. 근데 요 녀석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요거를 요게 T, nRT, RT에서 이거 빼면 T니까 어떻게 되면 요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요걸 PV로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 얘가 운동하는 거, 지금 얘가 일하는 거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해도 P 델타 V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전체적인 열량을, 들어오거나 나오는 열량을 PV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물론 일반적으로 이런 거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것은 얘가 이제 들어오는 열량, 우리가 구하는 거, 들어오는 열량이 얼마인지 몰라. 그 다음에 얘가 나가는 열량 이제 이게 1로 주어졌잖아요. 거기다가 일한 거 해가지고 1은 요 면적을 계산하면 돼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이렇게 할 거라고. 다 외워서 하는데 물론 그렇게 풀어도 되지만 선생님은 좀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 원칙에 좀 접근하는 방법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 한번 요거는 좀 시간을 두어도 시간 좀 걸려도 한번 그런 식으로 요 방향으로 이 에너지 양을 한번 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천천히 한번 볼게요. 자, 우선 A에서 B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A에서 B 과정. 그렇죠? 그때 전체 이 에너지 양을 우리가 살펴보면 열량을 살펴보게 되면 자, 첫 번째 이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 3P 그 다음에 V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선 2분의 3 요 녀석 PV잖아요. 그래서 P를 한번 보세요. 3PV에서 자, 요때 지금 온도가 어떻게 되냐면 요 지금 내부 에너지가 요거 그냥 다 계산하면 3PV 좀 빨리 하기 위해서 그냥 여기다 다 적어 놓을게요. B는 어떻게 되냐면 2P하고 2V니까 4PV가 돼요. 요게 이제 온도입니다. 내부 에너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 D점에서는 2PV가 되겠고요. C점에서는 마찬가지로 2PV가 돼요. 그러면 요 지금 내부 에너지 변화를 살펴보게 되면 A에서 B로 갈 때는 3PV에서 4PV로 가죠. 4PV로 갑니다. 됐죠? 그 상태에서 지금 압력 이제 요거 이제 요거 구하려고 해요. 압력이 변했어요. 3P에서 얼마로? 2P로 변했어요. 그러면 2분의 평균 내줘야 돼. 변하기 때문에 평균 내줘야 돼. 3P에서 2P로 변하고 있을 때 부피 변화는 어떻게 되냐면 V에서 2V로 갔어요. V에서 2V로 갔단 말이야. 그래서 V에서 2V로 갔다. 이렇게 하면 이제 모든 게 다 구해진 거예요. 됐죠? 그러면 전체 에너지 양을 구하게 되면 요거 PV 나오죠. 3PV에서 그 다음에 4PV니까 PV만큼 변한 거예요. 그래서 2분의 3 PV가 내부 에너지 변화가 되겠고 요거는 요거 두 개 더해서 평균 내면 얼마죠? 2분의 5 PV에다가 V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분의 5 P에다가 V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토탈 계산해주면 플러스 얼마? 2분의 8 PV. 그래서 총 얼마? 4PV라는 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한 거예요. PV는 이제 여기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산하지 말죠. 그냥 PV로 두자고. 됐죠?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과정도 전체 열량을 계산하면서 내부 에너지 변화는 자 4PV에서 2PV로 바뀌었죠. 그래서 2분의 3에다가 여기 2분의 3 nRT이기 때문에 그래. 4PV에서 2PV니까 4PV에서 2PV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압력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압력 변했지. 2P에서 P로 변했지. 그래서 2분의 2P에서 P로 변했는데 문제는 V가 안 변했죠. 2V에서 2V로 변했기 때문에 변화량이 0이에요. 2를 아는 거예요. 이거 전체가 다 0이 돼버리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때 총 에너지량은 어떻게 되냐면 4PV에서 2PV 되니까 마이너스 2PV죠. 그래서 마이너스 3PV 얘는 에너지를 방출한 거예요. 마이너스 3PV만큼 방출한 거예요. 됐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C에서
D로 가는 과정 한번 살펴볼게요. CST. 이때 열량을 계산해 보면 마찬가지 2분의 3 nRT인데, 자 여기서 PV로 이걸 표현하면 CST니까 EPV에서 EPV로 갔죠. EPV에서 EPV. 아하. EPV에서 EPV로 갔기 때문에 얘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0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는 등원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 외우지 말고 그냥 이 상태로 지금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잖아, 지금 0이잖아. 그러니까 온도가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지금. 이렇게 거꾸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등원 과정은 뭐고 이게 거꾸로 배운다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얼마만큼 일했느냐를 보는 건데, 압력이 P에서 EP로 갔죠. 그래서 2분의 자 평균을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P에서 EP로 갔고요. 그리고 나서 저기 부피 변화는 EV에서 V로 갔죠. EV에서 V로 갔습니다. 그럼 요거 계산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3 P에다가 그쵸, 평균 구하고 나서 부피 변화는 V만큼 대신에 이제 줄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겠죠. 됐죠? 그래서 요때에 이 열량은 2분의 3 PV만큼을 토해내는 거예요. CD 과정은. 자, 마지막 D에서 A 과정으로 이제 살펴볼게요. 이때 Q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마찬가지,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어요. 2PV에서 3PV로 온도가 변한 거거든요. 내부 에너지가. 그럼 2PV에서 3PV가 됩니다. 그리고 압력 변화는요. 2P에서 3P로 갔죠. 그렇죠? 그래서 2분의 2P 플러스 플러스가 맞긴 맞지만 이제 3P 이렇게 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부피가 V에서 VA로 똑같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V에서 V로 가기 때문에 얘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거 없어져요. 그럼 토탈 이 지금 열량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3에다가 PV만큼이죠. PV가 됩니다. 그건 얘는 플러스기 때문에 얘는 먹은 거예요. 그래서 잘 보게 되면 이 상황에서 총 에너지 양을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거 먹은 거, 토해낸 거, 지금 토해낸 거, 먹은 건데 얘네들이 지금 사라지죠. 그리고 얘네들 계산해주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PV만큼을 먹은 거예요, 얘가. 그렇죠? 그럼 PV만큼 먹었는데 토해낸 게 얼마냐면 1 토해냈대. 그럼 지금 먹은 게 얼마냐면 잘 보세요. PV 계산하면 1에다가 1.6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먹은 게 총 얼마가 되냐면 1.6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 지금 요 과정, 이 연력학 상태 요 과정을 우리가 거쳤을 때 1.6이 먹은 거가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뭘 구하라 그랬어? 근데 빠져나간 열이 이거 있을 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매순환 과정으로 들어온 전체 먹은 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지금 빠져나간 게 1이 빠져나갔다고 돼 있죠. 그러면은 그 빠져나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먹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 과정, 그러니까 토해낸 것까지 다 우리가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먹은 게 1.6이기 때문에 원래 다 먹은 걸 하면은 토해낸 거 1만큼 얘가 토해낸 것까지 여기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얼마가 돼요? 2.6이 되잖아요. 2번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넓이를 구해서 계산해도 뭐 편하게 풀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연습이 돼 있잖아요. 이런 걸 해본 적이 거의 없을 거라고. 그럼 어느 부분에 대한 상황을 물어봐도 그 지점을 답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넓이만 구하는 거 연습하잖아요. BC 과정하고 DA 과정 물어보면 황당해 한단 말이야. 1이 0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넓이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가죠?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개념적인 접근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연습을 꼭 한번 해보기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1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답 2번입니다. 18번은. 자, 간격의 N인 두 벽 사이에서 1차원 운동하는 전자의 물질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상파를 이루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기 1은 가능한 정상파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제 이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우선은 여러분들 이게 전자잖아요, 전자. 그래서 이 입자를 갖다가 파동 형태로 나타낸다. 이게 물질파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입자를 대표하는 게 선생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입자를 대표하는, 자, 빨간색으로 할게요. 이 입자를 대표하는 이 물리량은 질량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파동을 대표하는 이 물리량은 파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걸 조금 더 확장을 해가지고 이 입자가 운동하는 개념까지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운동량을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입자의 대표는 우리가 운동량, 그 다음에 파동의 대표는 파장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을 사실은 물질파라 그래서 물질이 파동이면서 또 하나 입자다. 두 개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물질의 이중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파동적인 성질과 입자적인 성질이 전혀 별개라고 생각했는데 얘네들을 매개해주는 연결체가 나타났죠. 이게 뭐냐면 프랑크 상수 하입니다. 하. 뭐 H라고 해도 좋지만 원래 하라고 읽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나타내는 게 이 파장과 운동량, 입자는 완전 반대 성질이기 때문에 파장은 얘 지금 플랑크 상수가 매개해주는 상황에서 입자의 성질과 반대고, 그 다음에 입자의 성질은 이 플랑크 상수가 매개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된다? 이 파동의 성질과 반대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적용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풀면 되는 거고, 요 상황에서 이제 요 얘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에너지 스테이트를 구하는 문제, 요거는 여러분들 꼭 해봐야 되거든요. 정확하게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어서 이제 요걸 계산할 수 있는데 우리 수준에서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걸 풀 수 있어요. 정상파 조건을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지금 포텐셜 우물 같은 경우 이 전자가 요 안에 이제 갇혀 있을 이러한 갇혀 있으면서 여기에 존재할 수 있는 이게 다 주어져. 요걸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길이가 L로 놓죠. 그럼 첫 번째는 이러한 기본 진동, 그 다음에 이러한 진동, 그 다음에 이렇게 진동하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살펴보면 돼요. 그럼 일반적으로 얘 에너지 스테이트를 구할 수 있는데 얘에 대한 파장을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파장이란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 얘가 EL이 되겠고요. 얘는 하나의 파장이 맞습니다. 선생님 정확하게 얘기하면 4개 간 세트. 하나, 둘, 셋, 4개. 얘는 하나, 둘밖에 없으니까 셋, 넷 하려면 EL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얘 파장은 L이 되겠고. 얘는요.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만 있으면 되죠. 나머지 쓸데없는 애들이 있다. 그래서 L을 하나, 둘, 셋으로 나누면 얼마? 이 파장이라는 거는 3분의 1 L이라는 애가 2개가 있으면 되죠. 그래서 이 녀석이 어떻게 되냐면 3분의 2L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녀석을 일반화 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다 2L, 2L이 돼 있으니까 2L로 맞춰주면 밑에 2를 나눠주면 되죠. 그럼 여기도 1로 나눠준 거랑 똑같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N, 이 파장의 N, 그쵸? N으로 하게 되면 얘는 N분의 2L이라는 일반화식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냐면 기본적으로 에너지는 또 이 파동을 갖다가 입자로 살펴봤을 때 이제 운동 에너지를 보게 되면 2N분의 P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쵸? 예, 그러면 요거는 2N분의 1에다가 P제곱을 곱하는데 여기서 이제 물질파를 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운동량이라고 하면, 자, 여기서 또 색깔 좀 바꿔서 해볼게요. 요 운동량이라고 하면 파장분의 하니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L분의 N 하가 됩니다. 맞죠? 이게 제곱으로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2의 에너지 스테이트, 요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에너지 스테이트를 우리가 구하게 되면 일반화식을 구하면, 자, 2m 들어간 상황에서 요 2L의 제곱이 들어가죠. 그러면 8mL의 제곱, 그 다음에 요게 n제곱 h의 제곱이 여기 들어가면 돼요.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유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외우지 말고요. 몇 번 해보면 돼요. 뭐 별 내용 안 들어가 있잖아요. 됐죠? 미안합니다. 괜히 구했어요. 당연히 에너지 스테이트는 이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안 물어보네요. 되겠죠? 어떻든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된다. 자, 어떻든 그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가의 경우 전자의 운동량의 크기를 물어봤는데 운동량을 우리가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는 요게 파장이 그냥 어떻게 됩니까? 2L인 상태죠? 그렇죠? 파장이 2L이 아니고 L인 상태입니다. 이건 선생님이 일반화로 구한 거. 여기는 파장이 하나, 둘, 셋, 4개. 그렇죠? 4개가 한 세트 L. 그럼 어떻게 됩니까? L분의 하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맞는 내용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자의 있네. 운동 에너지는 나가 가야 그냥 몇 배를 구하는 거구나. 그럼 여기는 또 이거 숫자를 대입해서 계산하기 또 골치 아프니까 그냥 하면 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운동량을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지금 파장비가 어떻게 되냐면요. 요게 파장비가, 자, 파장비가 1대 2가 되겠죠. 요걸 1이라고 하면 요런 게 2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1대 2입니다. 그럼 운동량은 반대라니까요. 2대 1이에요. 2대 1. 됐죠? 그러면 이제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여기서 구했지만 운동량의 제곱 형태로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4대 1이 됩니다. 4대 1. 그래서 나가 A의 2배가 아니고 4배가 돼야 되겠고요.
전자의 운동량의 크기는 나가 가의 2배라고 했는데 운동량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아까도 그랬던 것 같은데 요게 좀 요렇게 여기 출제는 좀 이렇게 요런 좀 요게 좀 얍삽한 게 있네. 이게 순차적이 아니라 이거를 먼저 구하면은 요게 당연히 나올 수 있도록 한 게 아니고 요걸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아까도 그런 문제 제가 봤다가 뭐 그 문제만 그랬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고 넘어갔었거든요. 요런 게 또 나오네. 이렇게 하면 쉬우니까 요 순서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이런 문제가 계속 이런 형태, 지금 요게 요 지금 서울시 문제가 이런 형태라면 여러분들 꼭 니은이 좀 막히죠? 디귿 먼저 한번 해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러면 순서적으로 풀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도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2개인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운동량은 2배가 맞죠. 대신 운동 에너지는 4배가 되니까 기억과 디귿이 맞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하는 것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 한번 풀어 볼게요. 자, 물이 1.8 높이에서 0.2리터씩 초당 비율로 튀지 않게 저울 위에 있는 용기에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 빈 용기의 질량이 1.2kg일 때 물이 3초 동안 떨어진 직후 저울의 눈금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중력 가속도 10이고요. 물 1리터의 질량은 당연히 1kg이죠. 그래서 물의 낙하거리는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요거는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할 수 있죠. 우선 1.2 용기라는 건 이제 뭐 저울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 용기에 대한 거랑 물이 이제 이게 3초 동안 떨어진 양을 이제 이렇게 추가해 가지고 얼마만큼 이제 재느냐 이거잖아요. 근데 우선 첫 번째로는 용기의 질량이 얼마냐면 1.2니까 용기의 무게는 얼마예요? 여기다가 중력 가속도 10을 곱하면 12가 기본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1초에 2씩 질량이 지금 0.2리터니까 여기 질량이 0.2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중력 가속도 10 하면 2씩. 그게 3초 동안이니까 3번. 최소 6이 들어간다고. 그럼 최소 18은 돼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없애야 되는 거지. 4번이에요, 정답은.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19.2가 왜 되냐면 여기에 충격량이 들어가거든. 떨어지면서 얘가 순간적으로 충격 준다 그 얘기거든요. 그거 계산해 보자는 얘기죠. 그럼 이 충격을 줘서 얘가 그 순간적으로 이 지금 저울에다가 얼마만큼 힘을 가하느냐 이제 그걸 구하는 건데 1.8m 높이에서 떨어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얘가 속력을 구할 수 있죠. 자, 보세요. 우선은 mg 1.8의 높이에서 18이 아니고 1.8 높이에서 얘가 이제 이 바닥,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있으면 뭐 물방울이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보죠. 슉 떨어져서 여기 이제 1.8m 떨어져가지고 여기 딱 안착해서 이제 여기 보면 떨어지기 직전의 속도가 v가 있죠. 걔가 0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mv라는 충격이 지금 이 운동량이 0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 물방울이 얼마만큼의 충격을 받았다. 이 mv만큼의 충격을 받았던 거고 그 충격을 받은 만큼 이 물 아래쪽도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에서 충격량을 계산할 수 있어요. 여기 힘이라는 요인이 여기 들어가잖아. t는 당연히 1초겠지. 1초, 2초, 3초인데 누적이 안 되죠. 1초 떨어진 다음에 꾹 눌렀다. 순간 눌렀다가 다시 돌아오고 2초 넣을 때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누적 형태가 아니라고. 이거는 디지털 형태라고. 1, 2, 3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1초만 구하면 돼. 1초 때, 그러니까 마지막 3초일 때 그때 떨어지는 그 지금 요 힘만 구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속도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mg 1.8이라는 거에서 떨어질 때 얘가 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겠죠. 이걸로 우선 속도를 구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m이라는 건 다 여기 삭제되고 요거 이제 중력 가속도 10 적용해주면 18이 되겠고요. 요거 2 곱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게 36이 되죠. v제곱이. 그래서 6이에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0.2짜리가 자 요거예요. 이제는 0.2짜리가 6이라는 속도로 와요. 그래서 총 운동량이 1.2짜리가 오는데 그 녀석이 충격을 받아서 0이 돼 버리거든. 그런데 그 충격은 어떻게 돼? 얼마만큼 힘으로 1초 동안 받는 거거든. 됐죠? 그럼 F가 얼마예요? 1.2예요. 그래서 원래 얘 저울 그릇 무게에다가 그 다음에 얘 물 무게 있죠. 그렇죠? 물 무게 요거 해주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 1초 때 순간에 1초 되고 2초 되고 3초 되는 순간에 요 1.2가 더 추가가 되면 되지. 이해갑니까? 그럼 여기다 1.2가 더 추가되니까 얼마? 총 19.2가 되는 거죠. 그래서 19.2 이렇게 우리가 풀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거 여러분들이 그때 여러분들 제가 이제 선생님이 이제 수능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 공무원 물리는 뭐 이게 어떤 형태로 뭐 범위나 이런 걸 잘 몰라요. 근데 뭐 또 되게 많어. 7급 물리학 개론도 있고 거기는 뭐 약간 대학 물리까지 나오고 뭐 9급도 무슨 뭐 경체가 있고 무슨 지방직이 있고 정신 하나도 없는데 하여튼 선생님이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어차피 물리는 물리라 똑같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이제 풀이를 하는데 이게 이제 뭐 미분적분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요거 미분적분 들어가면 좀 간단하게 계산은 돼요. 근데 사실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 요 있죠 요거 요거 요 내용대로 하면은 이게 적용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요걸 한번 우리가 이제 얘기해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얘가 이제 운동량 아까도 얘기했지만 운동량 충격량 문제예요. 이 문제 자체는 그렇죠? 그래서 이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것이 이제 힘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 시간에 따라서 질량도 변하지만 속도도 변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미분을 이제 변수를 분리해 그러니까 얘랑 따로 나눠서 해야 되지. 질량을 우리가 고정시키고 나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요 속력을 미분시키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속력을 고정시키고 나면 요 질량이 변하는 거 dm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데 잘 보세요. 여기서 dt분의 dv가 뭐냐면 속력 변화인데 이거 뭐예요? 시간에 따른 속력 변화. 이거 중력에 대한 거니까 이게 10이라고 중력 가속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mg가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무게에다가 이거 선생님 아까 구했던 거 이건 여기는 물론 그런 무게가 아닌 이제 물의 무게니까 요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6에다가 이제 뭐냐면 요 v라는 속도로 떨어지죠. 이게 이제 6이었잖아. 아까 우리가 계산했잖아. 그쵸? 거기서 dt분의 dm이에요. 질량의 변화까지. 그러니까 충격을 주면서 얘가 여기 닿으면서 이게 무게에 일조하는 그 부분, 이 질량이 무게에 일조하는 그 부분까지 더해주자 이 얘기지. 그쵸? 근데 이게 뭐예요? dt분의 dm이 이게 0.2잖아. 0.2kg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6이라는 것은 3초 동안 다 누적시킨 거고요. 요 변화율 자체는 1초마다 0.2이기 때문에 이거는 1초 때마다 0.2 그대로예요. 그러면 여기 6이라는 거 누적되는 거랑 얘가 떨어지면서 충격 주는 양이 6 곱하기 0.2가 얼마예요? 1.2예요. 총 얼마? 7.2가 된단 말이야. 그럼 그런 무게가 얼마였어? 아까 이제 12에다가 요 7.2 더하면 얼마? 19.2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분을 통해서 구해도 되지만 아까 선생님이 굳이 미분 쓰지 않아도 우리가 요 아이디어적인 개념 원래적으로 이만큼 들어가는 거 당연하다. 그걸로 벌써 이건 답이 풀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물론 이제 시험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문제를 풀다 보면 긴장도 많이 되고 그렇죠? 시간에 좀 쫓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배짱을 갖고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당연히 3초 동안 들어간 양만 구해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제자가 이거 쓰라는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 조금 이제 뭐 다급하기도 하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어렵게 느껴져서 여러분들이 막 그냥 찍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그래도 조금만 생각할 수 있느냐. 되게 이 답이 굉장히 그냥 바로 나올 수 있게 해준 거죠. 거기에 떨어지면서 충격 준 거, 양 계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미분 쓰지 않더라도 계산하는 방법 보여드렸잖아요, 앞서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자신감 갖고 할 필요가 있어요. 예. 어떻든 간에 여기까지 해서 20번까지 문제 풀어봤는데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다양한 선생님 또 강의로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였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어요.